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7권 7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6편에서 이인안의 주변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우암이 기회만 있으면 별림이를 찾아 도망갈 궁리를 하며 이인안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했지요. 제7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7권 석대들의 내리는 눈. 전봉주는 그 주문과 부적의 위력을 도인들에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강조하라고 접주들에게 일렀다. 적들에게는 최신의 무기들이 있지만은 우리 도인들에게는 이 주문과 부적뿐입니다. 우리 하늘님이 내린 이 두 가지 것을 잘 활용하면 이기고 잘 활용하지 못하면 패망합니다. 전봉준의 두 눈에는 형형한 신기가 어려 있었다. 그 주문과 부적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전봉준 스스로가 그 주문과 부적에 있지도 않는 신비스러운 힘에 홀려 있는 듯 싶었다. 이우암은 전봉준을 대할 때마다 그 신기 어려 있는 눈빛 때문에 진저리를 치곤 했다. 진중의 생활이 지루하고 따분해 견딜 수가 없었다. 피라먹을 놈의 세상. 싸움이 터지려면 얼른 터지고 다시 그 옛날의 세상이 되어버리든지 새 개벽 세상이 열리든지 얼른 결판이나 났으면 좋겠다. 하고 이우암은 생각했다. 하늘하고 땅하고 맞닥뜨려가지고 들들 맷돌질을 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더라도 자기하고 별림이하고는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스스로를 고문하듯이 혀를 아프게 깨물었다. 그날 밤에도 이우암은 도인들한테 정신무장을 시키기 위해 나선 이인안을 뒤따라갔다. 이인안이 바늘이라면 그는 실 노릇을 하곤 했다. 낮이면 화승총 놓는 조련을 하고 밤이면 도인들한테 강하고 독한 정신무장을 시켜주기 위해 부산하게 나돌았다. 이인안은 이 천막 저 천막을 드나들면서 도인들과 함께 눈을 감은 채 심고를 하고 주문을 외웠다. 부적을 만들어 등에 달아주었다. 하늘님의 가문과 조화의 위력에 대하여 혀가 닳게 이야기했다. 이우암은 이인안을 뒤따라다니며 도왔다. 신의 무기를 가진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 세력과 싸우려면 도인들에게 정신무장을 단단히 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전대장의 측근 참모들까지도 다 도인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었다. 진중의 모든 천막들 안에서는 밤새도록 도인들의 주문 외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하늘님의 가문과 조화에 대하여 설파하는 접주들의 목청 높은 말이 들려왔다. 심구를 성심성의껏 하고 주문을 부지런히 외고 부적을 붙인 사람이 하늘님의 가문과 조화로 말미암아 자기의 뜻한 바대로 허공으로 떠오르고 날아오르는 것을 보십시오. 이인안이 이렇게 말을 하며 이우암을 가리켰고 이우암은
반과부자를 한 상태에서 한자 높이쯤 솟아오르는 묘기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면서 곤두박질을 쳤다가는 오뚜기처럼 발딱 일어서는 앞곤두를 하여 보이고 또 곧바로 뒷곤두를 하여 보였다. 무지렁이 도인들은 혀를 내둘렀다. 정신무장을 시킨 다음에는 노래를 가르쳤다. 먼저 칼노래를 가르치고 두 번째는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하다가 병신되면은 못 간다네 노래를 가르쳤다. 세 번째는 금잔에 만난 술은 만백성의 피땀이요를 가르쳤다. 도인들은 특히 칼노래를 신나게 부르곤 했다. 불끈 쥔 두 주먹으로 하늘을 찌르기도 하고 치기도 하면서 목청껏 풀러댔다. 윗몸을 양옆으로 흔들면서 갑옷의 노래를 부르고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면서 금잔에 만난 술 노래를 불렀다. 이유암은 그 우렁찬 노랫소리 속에서 허위와 미혹을 느꼈다. 누군가가 허위와 미혹을 안개처럼 풀어놓고 있었다. 내가 반가부좌를 한 채 뛰어오른 것이 어디 부적이나 주문 때문이고 하늘님의 가문과 조화 때문인가? 왜 우리는 저 무지한 대중들한테 거짓을 보여주고 있는가? 자기를 위시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없는 도깨비에 홀려 있는 듯 싶었다. 날이 밝자마자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게 될 도깨비들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듯 싶었다. 자기를 휩싸고 있는 물결이 허위와 미혹의 물결인 줄 알면서도 그는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휩쓸려 가고 있었다. 입술을 아프게 깨물면서 안간 힘을 썼다. 그 물결을 허위와 미혹이라고 여기고 있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왜 이것이 허위이고 미혹인가? 우리에게는 진주보다 더 값진 진실이 있다. 그 진실을 위하여 잠시 허위와 미혹을 동원하고 있을 뿐이다. 게치리와 와타나베 이에야스. 아침에 서리가 눈처럼 내렸다. 서리 많이 내린 날의 날씨는 맑기 마련이었다. 찬바람이 강줄기의 물노을을 건너오면서 강변의 마른 풀들을 흔들어댔다. 구름처럼 어우러져 있는 흰 억새 꽃들이 바람에 너울거렸다. 정보 장교 와타나베 이에야스가 요시노 타로와 함께 게치리와 서병학을 찾아왔다. 그는 말을 타고 신정회의 순무영과 선봉인 이두왕 부대와 이규태 부대와 일본군의 이 부대 저 부대를 누비고 다니면서 들어온 정보를 분석하기도 하고 제공해 주기도 했다. 와타나베는 이두황과 서병학을 제쳐놓고 게치리와 마주 앉았다.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껄껄거리면서 말하곤 했다. 옆방에서는 서병학이 하고 헛기침을 하고 있었다. 와타나베 이에야스는 일부러 서병학을 배제시키고 있었다. 서병학은 게치리한테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속상해하고 있었다. 와타나베는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었다. 게치리와 서병학 사이를 경쟁 관계로 만들어갔다. 와타나베와 게치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와타나베는 홍계운으로부터 게치리의 쓸모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먼저 게치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속속들이 빼낼 참이었다. 그들 둘에게서 소외를 당한 서병학은 더 악착같이 정보를 제공하려 할 터이다. 게치리는 정보국 소속인 와타나베의 영향력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그는 와타나베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했다. 김계남이 전봉준한테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고 있어요. 소나중은 소심해서 공주 쪽으로 올라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광주에 머물러 있고 다른 하나는 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압하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북쪽 도인들은 싸움 경험도 없고 무기도 남접에 비해서 빈약합니다. 문제는 전봉준의 본대인데 그것들은 전라감사 김학진이라는 놈이 대준 무기와 실어보내는 양국 때문에 제일로 막강합니다. 그 예복만 꺾어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옳습니다. 와타나베는 연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찬탄의 말을 내뱉었다. 게치리는 앞으로 큰 고기를 낚으려는 계획을 얼핏 비춰주었다. 아하, 큰 고기라. 과연 김게칠이 소위다운 생각이문이다. 그 일에 본관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무니까? 구체적인 계략을 말해주는 것은 보류해 두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말해버리고 나면 와타나베가 그를 서병학처럼 따돌릴 터였다. 네, 차츰 그 길이 확연히 드러나는 대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무기가 필요하면 신의 무기를 대주고 자금이 필요하면 우리 은화를 넉넉하게 내주고 요원이 필요하면 날쌘 요원들을 얼마든지 대주겠습니다. 언제든지 청하기만 하시오. 와타나베는 게치리의 두 손을 모아잡아 흔들어댔다. 게치리는 와타나베를 향해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를 향해 속으로 비웃었다. 내가 목숨 걸고 잡은 그 큰 고기를 나 같은 쪽발이 졸자놈한테 그냥 바칠 줄 아느냐? 나는 그 큰 고기에다 내 팔자를 걸었다. 지금보다도 더 큰 벼슬을 얻을 것이다. 이야, 이 더러운 놈. 내 민족, 내 나라를 살리겠다고 나선 놈을 잡아바치고 내 한 몸만 영화를 누리겠다는 내 놈은 언제인가는 기회가 닿으면은 우리 일본 제국도 마찬가지로 배신을 할 놈이다. 나 같은 놈은 이용해 먹을 대로 이용해 먹고 버려야 할 놈이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너털거렸다. 와타나베는 잔인한 사람이었다. 게치리한테서 더 이상 캐낼 것이 없다 싶자 그를 제쳐놓고 서병학과 마주 앉았다. 서병학은 토라져 있었다. 그는 땅딸막한 키에 몸집이 앙바틈했다. 머리칼은 반백이었다. 얼굴 살갗은 거무튀튀하고 콧등과 볼에는 얼쭉얼쭉한 곰보 자국이 있었다. 그는 코를 찡긋하기도 하고 마른 입술에 침을 바르기도 했다. 자기를 홀대하는 와타나베가 괘씸하였다. 그렇지만 관군의 포로가 되어 있는 주제에 더 도도하게 버틸 수가 없었다. 살아나려면 최대한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었다.
와타나베한테 등을 두르고 앉아 있기는 했지만 무슨 말이든지 물어오기만 하면 알고 있는 것에다가 거짓말까지 보태서 말에서 환심을 사둘 참이었다. 서영감은 동학군들의 어떠한 점이 무서운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소? 우리 일본군이 경계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오? 와타나베는 서병학에게 물었다. 서병학을 바라보는 와타나베의 눈길은 개치리를 바라보던 것과 달랐다. 노려보았다. 경멸기 어린 눈초리였다. 서병학은 동학 적주였다. 수없이 많은 조선 사람들을 동학도 안으로 끌어들인 장본인이었다. 하늘님의 조화에 대하여 설파하는 서병학의 포덕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한데 그는 이두왕에게 잡히자 관군에게 무릎을 꿇었고 상감께 충성하기를 맹세하였다. 이때껏 북접주의소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이제 다시 더 큰 어떤 것인가를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었다. 전봉주는 도인 아닌 사람이 동학군이 되겠다고 들어오면 모두 입도례를 치러줍니다. 서부적을 등에 붙여주고 주문을 외우게 합니다. 도인이 된 그들은 모두 하늘님이 자기의 몸에 감응하고 신비로운 초월을 부린다고 믿습니다. 아하. 하고 와타나베는 감탄했다. 그렇지만 와타나베는 서병학이 제공해주는 정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을 깨부수는 방법이 없겠소. 와타나베가 서병학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물었다. 서병학은 자기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와타나베의 눈이 무서웠다. 준비하고 있던 말을 내뱉었다. 간세꾼들을 그들의 진영에 투입해서 그 부적과 주문이라는 것이 거짓임을 알려주는 길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와타나베는 서병학의 두 손을 모아잡고 흔들었다. 서병학이 말을 이었다. 동학군들의 무서운 점이 또 있습니다. 전봉준을 신같이 받드는 것이오. 전봉준은 총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소. 병술이 신술이라고 믿고 축지법을 쓰는 초인이라고 믿소. 서병학은 와타나베한테 빌붙으려고 안간 힘을 썼다.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다. 이용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그를 죽일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와타나베는 서병학의 그러한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서병학을 향해 빙그레 웃으면서 또 동학도들한테 전봉준을 잡아 바치고 투항하라는 글을 써줄 수 없소? 하고 물었다. 서병학은 갑자기 고개를 떨어뜨렸다. 쇠망치로 정수리를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맥이 풀어졌다. 와타나베가 말을 이었다. 빈정거리는 투였다. 투항을 하면 과가를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능력에 따라 벼슬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을 넣어서 써주시오. 물론 거기에는 서병학 지업주가 투항을 한 다음 받은 대접에 대해서 소상하게 써야 하오. 어떻소? 그렇게 해줄 수 있소? 서병학은
와타나베 앞에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을 비벼댔다. 얼굴을 비굴스럽게 일그러뜨리면서 통사정을 하듯이 말했다. 제발 그것만은 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전봉준의 목을 베어오는 길을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만일 제가 그 길을 그렇게 쓰고 나면은 제 가족들은 동학도인들의 손에 몰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십시오. 그 글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우리 대 일본 제국에 협조할 생각이었구먼. 우리한테 협조하는 길이 곧 위로는 당신네 상감을 위하고 당신네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오? 와타나베는 서병학을 비웃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다면 전봉준 목을 베어오는 길은 어떤 것이오? 와타나베가 물었다. 저를 전봉준의 군영 안으로 보내주십시오. 뭐시라고? 내 놈의 무엇을 어떻게 믿고 내가 보내준단 말이냐? 와타나베는 호통을 쳤다. 그는 서병학을 데리고 순무영으로 갔다. 이두왕이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므로 두고 가라고 했지만 알았으문이다 하면서도 그를 두고 가려 하지 않았다. 이중간첩 김도출. 김경천과 박기명이 이두왕에게로 사람을 보냈다. 개칠이와 이두왕이 그를 맞았다. 그는 재물포에서 온 상인 부대장인 김도출이었다. 사실은 김도출은 반간, 이중간첩이었다. 그는 지필묵을 달라고 하여 서투르게 지도 한 장을 그렸다. 그것은 동학군의 진경로였다. 목천의 세성산에서 운구한 김용희 부대는 북쪽에서 공주를 공격한다. 전봉준의 본대는 경천점에서 문어미 고개와 효포를 지나 뒷고개, 즉 웅치를 넘어 들어간다. 손병희의 북접 주력 부대는 노성에서 취병산을 넘어 이인으로 간 다음 공주성 쪽으로 공격한다. 이용구 부대는 옥천 쪽에서 들어와 정민역을 검거하고 있다가 덕치를 넘어 공주의 동쪽을 공략한다. 최한규 부대는 공주 서쪽인 유구에 머무르고 있다가 공주성이 함락된 다음 동학군 본대를 한 발 앞장서서 한양의 도성으로 진격한다. 때마침 일본군 정보장교인 와타나베 이에야스와 요시노 타로가 왔다. 귀신같이 김도출의 냄새를 맡고 달려온 듯 싶었다. 그들로서는 김도출에게서 얻은 정보가 그렇듯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들로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동학군들의 진격로였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김도출을 개칠이와 함께 순무영으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김도출이 이중 간첩임을 알고 있었다. 와타나베는 먼저 성하영이 거느린 경리청 소속 한 개 소대와 스즈키 소위가 이끄는 보병 한 개 소대를 이인역으로 보내고 나서 개칠이에게 김도출 저 사람 믿을 수 있으모니까? 하고 물었다. 나를 믿듯이 믿으면 될 것입니다. 개칠이는 당당하게 말했다. 동학군을 섬멸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그 교활한 일본인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와타나베는 개칠이와 김도출을 동시에 멸시하고 증오하고 저주했다. 와타나베는
동학군들의 의병임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 의병들을 섬멸하는 데 앞장을 서는 이자들은 무엇인가? 우리 일본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간사한 자들이다. 그는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조선에는 보물들이 가득 차 있다. 부자가 되려면 조선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들의 정하는 당연한 것이다. 조선을 청나라에서 구하여 홀로 서게 해주는 것은 동양 평화를 위한 일이다. 와타나베는 코를 찡긋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려 주었다. 김도출에게 일본군과 조선 관군 쪽의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그것은 두 가지였다. 그 하나는 이러한 것이었다. 일본과 청나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본 군사들은 한창 청나라 군사를 만주와 요동반도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공주성 안에 많은 병력을 투입할 수 없다. 일본군의 병력은 겨우 1개 중대만이 들어와 있다. 무기도 기껏 조총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정예부대가 아니고 조련이 덜 되어 있는 후방의 예비대다. 일본군은 전쟁에 지쳐 있으므로 우금고개를 최후 방어선으로 삼고 있지도 않다. 동학군의 공격이 치열한 경우에는 방어하는 채 하다가 공주성을 내주고 곰나루를 건너 북쪽으로 갈 것이다. 북쪽 연안에다가 진짜 방어진을 구축해 놓고 있다. 일본 공사 이노우에는 과감하게 금강 이남을 동학군들에게 내준 다음 금강 북쪽의 동학군들만 완전히 소탕하고 전주에서 관군이 했던 것처럼 동학군들과 화약을 벌이려고 계획하고 있다. 다음 또 하나의 이러한 것이었다. 이것을 와타나베는 게치리의 입을 통해 제공해 주었다. 공주가 무너지면 한양의 도성도 간대없게 되기 때문에 일본군과 관군은 사력을 다해 방어를 할 것이다. 조선 땅에 있는 일본군은 모두 공주 안에 들어와 있다. 한데 일본군의 병력은 1개 중대뿐이다. 무기는 회전식 기관총 2문과 야포 3문이 있을 뿐이다. 청나라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군사를 더 투입할 수도 없다. 군함이 제물포와 남해안에 와 있다는 것은 헛말이다. 김도출은 잠시 어리둥절했다. 게치리의 말을 전봉준에게 전해야 할까? 와타나베에게 말을 전해주어야 할까? 동학 비도들이 섬멸된 다음에 김계칠 소위하고 함께 나를 찾아오시오. 김도출은 그 정보를 가지고 효포에 있는 전봉준에게로 갔다. 효포에는 전봉준의 본대에 소속되어 있는 이인한 부대가 들어와 웅치를 손에 넣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었다. 가파른 그 고개 위에는 이인에서 온 성하영의 부대와 백나관의 부대가 방어를 하고 있었다. 일본군 대위 모리오가 이끄는 일본 군사 100여 명과 대교 쪽에서 이용구의 부대를 1차적으로 물리치고 응원을 하러 온 홍은섭 부대까지 합세하여 방어를 했다. 이유함은 일본군이 갈겨대는 회전식 기관총 소리에 넋이 나가버리는 듯 싶었다. 그는 전봉준 대장의 작전이 불만스러웠다. 전봉준 대장은 불가능한 것을 해내라고 우겨넣고 있었다. 너무 많은 피와 땀을 요구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우직하기만 한 도인들이 가엾고 다른 한편은 가증스럽고 처주스러웠다.
그들은 부적과 주문의 위력을 곧이곧대로 믿고들 있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전봉준 대장은 퇴각 명령을 내렸다. 경천점으로 돌아간 이튿날은 더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다. 관군도 반격을 하려 하지 않았다. 양쪽이 다 지쳤다. 서로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있었다. 대기도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하늘에 낀 내구름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날 밤에 한 남정네가 너럭제 판치를 지키고 있는 이인안의 부대에 나타났다. 최부칠과 고돌석이 그 건장한 남정네를 붙잡았다. 간색꾼이다. 고돌석이 그 남정네를 두들겨 패려고 했다. 최부칠이 그 남정네의 가슴에 총을 겨누었다. 나를 너희 대장한테 데려다 줘라.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러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다. 그 남정네는 거만스럽게 말했다. 이우암이 그를 이난에게로 데리고 갔다. 이난은 그가 적진에 들어갔다 온 간세꾼이라는 것을 곧 알아차렸고 그를 전봉준 대장한테로 데리고 갔다. 그는 김도출이었다. 그 사이에 도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 간세꾼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순창 부대의 박기명과 김경천이 그 소문을 듣고 접주 오동호를 앞장 세우고 달려왔다. 1차 봉기 때 20남은 명이었던 김도출의 상인 부대는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2차 봉기 때에는 김도출 혼자서만이 순창 부대에 들어와 있었다. 김도출은 전봉준의 점막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전봉준의 점막 주위에는 건장한 도인들이 경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동우 접주 한 사람만 들여보내고 박기명과 김경천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미 다른 접주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점막 안이 비좁다는 것이었다. 박기명과 김경천은 점막에서 멀찍이 떨어진 채 귀갯말을 주고받으며 김도출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봉준과 그의 참모들은 김도출이 가지고 온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다. 모여든 접주들과도 의논을 했다. 그리하여 관군과 일본군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남접, 북접의 동학군 전체가 동쪽, 서쪽, 남쪽에서 한꺼번에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자는 결론을 내렸다. 우금곡의 저 너머에 개벽 세상이 있다. 전봉준은 공주성을 함락하기 위하여 총 공세를 펴기로 결정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었다. 김도출의 정보가 의심스럽지 않은 게 아니었다. 그것은 깃틀로 하여 어떠한 일을 결정한다는 것이 경솔하고 성급한 일인지도 모른다 싶었다. 그렇지만 전봉준으로서는 다급했다. 김학진에게서 실어온 군량이 동나가고 있었다. 화승총의 탄약도 멀지 않아 바닥이 날 형편이었다. 북접과 화합을 이끌어내느라 너무 많은 날짜를 허비했고 그동안 양곡들을 거의 다 먹어치웠다. 탄약은 이인 전투와 효포의 싸움에서
별 실속도 없이 너무 많이 허비했다. 또한 날씨가 추웠고 도인들은 추워지는 날씨 속에 노숙을 하느라고 감기와 몸살을 앓고들 있었다. 얼른 공주성 안으로 들어가서 양곡과 탄약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전열을 재정비해야 하는 것이었다. 공격 일시를 다음 날 미명으로 정했다. 공주는 북쪽의 일대가 금강으로 휘감겨 있고 앞으로 3면은 드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험준한 산엽과 등성이와 골짜기를 통해 들어가지 않으면 공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때문에 방어하기는 쉽지만 공격하기로는 어려운 천연의 요새였다. 공격하는 쪽은 방어하는 쪽보다 몇십 배 군사가 필요한 것이었다. 전봉주는 김도출이 제공해준 정보를 그 어느 한쪽만 믿는다 할지라도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일본군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의 무기에 대한 공략 전술은 그야말로 부적과 주문의 신비한 힘을 맹신하는 도인들을 앞장세워 밀어붙이는 인의 전술이 그 해답일 뿐이었다. 정교전으로서는 일본군과 관군의 무기를 당해낼 수 없는 것이었다. 이제 바로 그때가 왔소. 전봉준의 저막에서 들려온 이인환이 부대원들에게 말했다. 이우함은 가슴이 털크덩 내려앉는 듯 싶었다. 이제 어떠한 결판인가가 날 모양이었다. 그렇지만 결코 상서로운 쪽으로 전개될 것 같지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예감이었다. 고개를 젓고 좋은 쪽으로 일이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려 애를 썼다. 우금 고개 저쪽에 개벽 세상이 있소. 이인환이 말했다. 이유함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는 이인환의 말이 조금도 반갑지 않았다. 동학군의 지휘부 사람들은 항상 그런 투로 말하곤 했다. 금방 이 고개 하나만 넘으면 좋은 결말이 날 것이다. 돌진하라. 저 성만 함락시키면 개벽 세상이 열리게 된다. 우금곡의 저쪽에 무슨 무지갯빛 세상이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그 무지갯빛 세상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앗아갔는가. 이유함은 도망쳐가고 싶었다. 별님이가 기다리는 구림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우금고개에는 일본군과 관군의 회전식 기관총과 야포와 조총들이 숨어 있을 터였다. 무지갯빛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도인들의 목숨을 굴비두름처럼 줄줄이 엮을 터였다. 이유함은 진저리를 쳤다. 짐승보다 못하게 죽어가고 싶지 않았다. 이인환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먼 길을 달려와 추운 날씨 속에서 찬서리를 맞아가며 새우잠을 자곤 한 것은 바로 저 공주성을 함락하고 한양의 도성으로 가 개벽 세상을 열어놓으려는 것이었소. 우리가 피땀을 흘리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그 개벽 세상을 물려주려 함이오. 바야흐로 총공세를 할 것이오. 공주 북쪽 요고에서, 동쪽 옥천에서, 남쪽 여기 경천점에서, 서쪽 이인역에서 한꺼번에 밀어붙이기로 했소. 도인들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싸움에 임하도록 하시오. 이 엄동설안의 낙목 한천 아래서 새우잠을 자는 것도 오늘 밤이 마지막이오. 도인들은 총과 칼과 죽창을
치켜들면서 환호성을 질러댔다. 이유함은 몸을 움츠렸다. 왜 막판에 와서 비굴해지는가? 이때껏 내가 무지한 도인들을 조련하는 데 앞장서서 보여주곤 한 것들, 앉은 채 튀어오르기와 앞 곤두와 뒷 곤두는 무엇이었는가? 한시라도 바삐 쳐들어갑시다. 감기 몸살을 앓고 있는 도인들마저도 열꽃이 훤하게 핀 얼굴을 한 채 소리쳐댔다. 비바우도 감기 몸살을 앓고 있었다. 비바우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도망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렇지만 도망쳐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찢어 나누어 놓은 양반들과 부자들의 땅 때문이었다. 비바우는 그 땅을 일구어 놓고 두엄을 져 내놓았다. 어떤 형태로든지 싸움의 마무리를 짓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1차 봉기 때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주에서 맺은 화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최소한 그 정도의 결말을 보고 돌아가야 한다고 비바우는 생각했다. 대부분의 도인들이 비바우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전주에서 전대장하고 홍계은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 임금하고 일본놈 대장이 나와서 우리 전대장하고 약조를 단단히 해야 한단 말이여. 일본 놈들은 제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고 임금은 우리 말대로 땅을 고루 나누어 주고 양반들을 없애고 다들 똑같이 잘 살게 해줄란다고. 그렇게만 해준다면야 후퇴여 더 싸움질할 것 없이 돌아갈 수도 있는 일이란 말이여. 드러내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도인들도 있었다. 지휘소에서 명령을 받아 가지고 나온 접주들은 모두 다 자기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작전 계획을 전달했다. 여기저기에서 환호성이 일어났다. 그 환호성들이 밤하늘을 찔렀다. 그날 밤 대부분의 도인들은 잠들지 못했다. 엎치락 뒤치락 했다. 다음 날 쓸 탄약과 심지와 쑥솜을 습기에 접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간수하는 도인도 있고 약실과 총구를 닦고 있는 도인도 있고 숫돌에다가 환도나를 예리하게 벼리는 도인도 있었다. 총 공세를 앞두고는 여느 때보다 밥을 더 많이 지었다. 공주성 안으로 들어가면 넉넉하게 구할 수 있을 터이므로 양곡을 아끼지 않았다. 내 모퉁이에 박은 말뚝 끝에다가 쇠가죽을 펴 느려 묶어 올리고 물 불린 쌀을 담은 다음 밑에서 장작불을 지펴 익혔다. 주먹밥을 뭉쳐서 도인들에게 돌렸다. 도인들은 주먹밥 한 덩이씩을 달게 먹었다. 달걀을 삶는 냄새가 나는 그 밥덩이와 함께 혓바닥이 말려 넘어가는 듯 싶었다. 진군의 북소리. 이유함은 우금 고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맨 뒤에 처져 나갔다. 발걸음이 내키지 않았다. 몸이 덜덜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여느 때와 달리 발사계와 들매끈을 단단히 하였고 등에는 부적을 붙였고 입으로는 연신 주문을 외웠다. 허리에는 환도를 차고 손에는 화승총을 들었다. 발이 천근이나 되는 것처럼 무거웠다.
금방이라도 매복해 있는 일본군이나 관군들의 총철환들이 날아올 것 같았다.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은신부터 하리라고 이유암은 생각했다. 이인하는 맨 앞장을 섰다. 이유암은 동서인 이인한의 겁없는 행동이 부담스러웠다. 그렇지만 자기는 이인한처럼 자기의 한 목숨을 값없이 버리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살아서 별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었다. 바야흐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산줄기에는 도인들의 주문 외우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도인들은 구름같이 몰려가고 있었다. 전봉주는 공주를 향한 주된 공격로를 우금고개로 잡았다. 두 번째 공격로는 곰티로 잡고, 세 번째 공격로는 세제로 잡고, 네 번째 공격로는 곰나루 쪽 큰 고개와 봉황산으로 잡고, 다섯 번째 공격로는 우금고개와 곰티 사이의 골짜기 길로 잡았다. 우금고개에다가 자기의 주력 부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곰티를 전라 우도 쪽의 적들에게 맡겼다. 세제를 손병희의 북쪽 부대에게 맡기고 곰나루 쪽을 이용구의 청주 접에게 맡기고 우금고개와 곰티 사이의 골짜기는 전라 좌도 쪽의 접들에게 맡겼다. 전봉주는 우금고개 외 다른 네 갈래길로 나뉘어 공격을 하는 부대장들에게 패주한 다음의 일을 기약하지 않았다. 패주는 곧 죽음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공주 선화당 마당에서 만나자는 기약만을 했을 뿐이었다. 군진 뒤쪽에서 진격의 북을 둥둥 울려댔다. 등에 궁궁을을의 부적을 붙인 도인들은 우금고개를 넘기 위하여 줄다름질을 쳤다. 그들은 화승총을 들고 있기도 하고 환도나 적창을 들고 있기도 했다. 그들은 쉼없이 주문을 외웠다. 새파람에 내몰리는 비실은 구름장들처럼 몰려갔다. 우금고개 아래에서 새가 양쪽 날개를 펼치는 듯한 일자진을 펼쳤다. 일자진의 뒤에 또 하나의 일자진을 쳤다. 그 뒤에 다시 한 줄의 일자진을 더 쳤다. 우금고개 아래의 칙칙한 숲 사이사이로 허연 도인들이 꿈틀거리며 스며들었다. 이유암은 고개 양옆에 봉우리 위와 가파른 능선과 골짜기에 서려 있는 조용함이 두려웠다. 그 숲속에 매복해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던 관군과 일본군들의 총소리 한 방도 내지 않았다. 일본군은 동학군 쪽에서 오늘 아침에 총 공세를 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간밤에 지레 겁을 먹고 퇴각을 해버렸을까? 아주 공주를 동학군들에게 비워주고 금강 건너에 방어진지를 구축했을까? 전주성을 비워준 다음에 화약을 했듯이 공주에서도 그렇게 하려는 것일까? 아니다. 이유암은 진저리를 쳤다. 그는 가능하면 낮은 곳을 택하여 불불 기듯이 걸었다. 바위 뒤에 은신을 하고 사방을 둘러 살피기도 하고 언덕 밑에 엎드려 있으면서 앞쪽에 귀를 기울여 보기도 했다. 죽고 싶지 않았다. 별님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살아 돌아가고 싶었다. 꼿꼿이 선 채 걸어가고 있는 이인한이 가증스럽고 저주스러웠다. 그래,
총에 맞아 죽어라. 저주의 말을 입에 담고 있는 스스로를 욕하고 이우암은 엎드렸던 몸을 일으켰다. 이서원과 윤병호는 이우암보다 더욱 멀리 뒤처져 있었다. 그들은 아예 여차하면 도망칠 차비부터 하고 있는 듯 싶었다. 얼마쯤 나아가다 보니 이서원과 윤병호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 둘의 처사를 나무랄 수 없다고 이우암은 생각했다. 그 자신도 여차하면 도망질을 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굼뜨게 나아가는 이우암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인들은 바쁜 걸음을 쳐 나가고만 있었다. 주문을 부지런히 외워댔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주문을 열심히 외우면 총철환이 피해간다. 우금곡의 저 너머에 개벽 세상은 있다. 그들은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고 흥분해 있었다. 일자진의 선두가 우금곡의 중턱쯤에 이르렀을 때 총소리 한 방이 울렸다. 그 소리가 산줄기를 찢을 듯이 뒤흔들고 먼 산골짜기로 메아리쳐 갔다. 이어 콩 볶는 듯한 총소리들이 이어졌다. 그 총소리의 메아리들이 땅벌떼들 수억 마리를 한꺼번에 풀어놓은 것처럼 잉잉거렸다. 도인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앞에서 쓰러진 도인의 시신을 뒤따르는 도인이 뛰어 넘어갔다. 그러는 도인들은 더 소리 높여 주문을 외어댔다. 고지를 향해 기어가거나 줄다름질쳐 올라가는 도인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앞장서서 가던 도인이 관군과 일본군의 총알에 맞아 쓰러진 까닭은 엉겹결에 주문 외우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들을 했다. 총소리가 난 뒤부터 진군을 재촉하는 북소리는 황급해졌다. 미친 듯이 울렸다. 적주들의 외침이 거기에 섞였다. 일본 놈들이 도망치고 있다. 더 빨리 나아가라. 엎드려 고지 위쪽을 향해 화승총을 두어 방쯤 쏘아대다가 달려 올라가는 도인들도 있었다. 적군이 도망치려고 있다. 좀만 더 기어서 올라가거라. 뒤쪽에서 어느 접주인가가 소리쳤다. 일본 놈들은 총알이 떨어졌다. 쫓아가서 대창으로 찔러 죽여라. 이인하는 환도를 빼어 휘둘러대면서 도인들을 향해 소리쳤다. 신통하게도 이인하는 총알에 맞지 않았다. 이우암은 숲속의 바위 뒤에 엎드린 채 눈을 감아버렸다. 야포가 터지고 회전식 기관총이 두두두두두두두 하고 울려댔다. 바위에 부딪힌 총알이 피용피용 튕겨 날고 있었다. 마침내 이인한이 어깨에 총알을 맞고 쓰러졌다. 이우암이 달려가서 이인한을 바로 바위 뒤로 안고 왔다. 이인한은 다친 왼쪽 팔을 다른 손으로 움켜쥔 채 악을 써댔다. 상처에서는 선지피가 펄펄 솟고 있었다. 조금만 더 올라가거라. 일본군들이 도망친다. 이 사람은 무엇을 보고 일본군들이 도망친다고 외치는 것인가? 이인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일본군과 관군들의 기관총과 야포 소리는 멎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더욱 기세를 돋우고 있었다. 이우암은 예비로 가지고 있는 발사계로 이인안의 다친 팔을 동여주며 말했다. 안 됩니다. 대각하라는 명령을 내리십시오. 안 된다. 이 고개를 넘어가야만 한다. 죽어도 이 고개를 넘어가야만 한다. 이인안은 앓으면서 말했다. 내가 되어 흐르는 핏물. 개치리는 진저리를 쳤다. 그는 멍이 고개 아래와 등성이의 굽이 저쪽을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고개 아래는 아수라장이었다. 피의 지옥이었다. 그 지옥은 우금고개의 골짜기와 능선을 따라 일자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일본군과 관군의 기관총과 조총과 야포는 우박 같은 총탄을 기어 올라오는 동학군들을 향해 퍼부어댔다. 동학군들은 그 총탄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문을 외면서 미친 듯이 기어 올라왔다. 사람이 아니고 악귀떼들이거나 짐승떼들 같았다. 겁도 아픔도 모르는 괴물들이나 도깨비들 같았다. 이두황과 모리오 대유와 시라키 중위와 미야모토 소위는 미쳐 있었다. 기관 총수와 포수들이 자기들의 기량껏 재빠르게 방아쇠를 당겨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잡아먹을 듯이 더욱 빨리 쏘아대라고 악을 써댔다. 무엇들 하고 있느냐?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싹 쓸어내라. 하늘과 땅 모두가 미쳐 있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과연 무엇이 저들을 저렇듯 겁없이 총탄을 향해 기어 올라오게 하였을까? 이두왕은 탄식했다. 미혹이다. 전봉주는 날벼락을 맞아야 한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총알 앞에 제물로 바치고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일자진 사이사이에 깃발이 펄럭인다. 동쪽의 무너미 고개 뒷산으로부터 봉황산 뒤쪽에 기슭에 이르기까지도 그러한 일자지는 밀려오고 있었다. 세제 쪽으로 밀려오는 동학군을 방어하는 이규태는 넋이 빠져 달아나는 듯 싶었다. 동쪽에서 소리치는 듯 싶어 그쪽을 돌아보면 서쪽에서 공격을 하고 오른쪽에서 번쩍하는가 싶으면 왼쪽에서 갑자기 나타났다. 깃발을 흔들고 입을 맞춰 주문을 외어대고 함성을 드높이고 겁내지 않고 앞을 다투어 올라오고 있었다. 대관절, 저들은 무슨 의리로 뭉쳐있고 어떠한 조련으로 저렇듯 대담한 탐략을 길렀단 말인가. 그것은 불가사의였다. 이규태는 혹시 방어하는 군사들이 겁을 낼까 싶어 미친 듯이 소리 높여 독전을 했다. 저것들은 우합지졸들이다. 겁내지 말고 사수하라. 만일 한 사람만 도망을 친다면 방어군진이 일시에 무너질 것 같았다. 우금고개가 공주성의 목구멍 한가운데에 해당한다면 봉황산을 넘는 길 쪽은 목덜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전봉준의 주력 부대는 그리하여 우금고개를 맹렬하게 공격하면서 동시에 봉황산 쪽을 협공한 것이었다. 감사 박재수는 그곳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공주 영장 이기동 부대를 봉황산 왼쪽에 배치하고 곰티를 방어하던 경리대관
조병환을 그 산의 오른쪽에 배치하였다. 거기에 공주성 안의 민부군들을 합세하도록 했다. 맨 먼저 봉황산 쪽을 공격하던 동학군 진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퇴각하는 뒤를 가명군과 민보군들이 쫓아갔다. 동학군들은 반수 이상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우금고개를 넘으려던 전봉준 직속 부대의 일자진이 허물어졌다. 일본군과 관군의 화력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막강했다. 전봉준은 절망감으로 눈앞이 아득해졌다. 살아남을 자가 없을 듯 싶은 위기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마침내 퇴각 명령을 내렸다. 이유함은 전봉준이 퇴각 명령을 내리기 훨씬 전에 이인안의 대홍 구림접 도인들을 향해 이인안을 대신하여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이인안을 들쳐업고 가파른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대흥접 도인들은 앞다투어 산을 내려갔다. 이웃 부대의 도인들도 대흥접 도인들을 따라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유함의 등에 업힌 이인안이 다치지 않은 손으로 이유함의 머리를 치면서 호통을 쳤다. 이놈아, 어째서 내 마음대로 퇴각하라고 하느냐? 후일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지금 고개를 넘어가다가는 개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유함은 소나무 가지에 얼굴을 핥히면서 내달렸다. 도인들을 다 잃고 나만 살아서 무얼 하느냐? 개같이 사느니 죽어 사은하는 것이 낫다. 어서 발을 돌려라. 이인안은 울부짖었다.